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주부예요. 제 낙은 유일하게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항상 듣기만 해왔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남편과 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서로 너무 사랑했어서 이 사람의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인성 부분을 중요시했어요.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전 결혼 전 제과 제빵을 배워 브랜드 빵집에서 제빵사를 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요. 딱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서로에게 알맞춤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문제는 결혼을 한 뒤 벌어졌어요.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야심과 야욕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성향은 정반대였어요. 처음엔 그런 부분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답고 꿈이 크다 보니 하고 싶어하는 분야도 굉장히 확실했어요. 하지만 과했죠. 뭐든 본인이 하는 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강요가 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힘들어지더라고요. 넌 그게 문제라니까. 이제 결혼도 했는데 남자가 임마 꿈 좀 크게 가져라. 평생 중소기업에서 못 벗어나 그러다가 네가 좀 남자답게 뭘 해야지. 재수씨도 고생 안 하는 거다. 나 봐.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 딱 살림만 하면서 편하게 쉬게 하잖아. 그러게 형도 참 대단해. 어렸을 때부터 꿈도 많았고 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잘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뭐 그럴 간덩이인가? 그냥 지금도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해. 빚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유, 서방님. 그래도 좀 그건 아니죠. 여자라면 다 저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동서, 아직도 빵 구워요? 빵 구워서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그거 얼마나 힘든 육체적 노동인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죠. 돈을 어떻게 벌지?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왜요, 형님? 전 그래도 지금이 좋은데요. 걱정도 없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참 동서랑 서방님이랑 잘 만났네.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래도 이왕이면 사모님 대접은 받고 살아야지, 안 그래? 간혹 이렇게 만나는 날이면 형님네 부부는 저희를 조금 얕잡아 봤어요. 지금 아주버님은 임대업을 여기저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간호사셨던 형님은 아주버님이 돈을 벌자마자 병원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한 것이었죠. 본인들은 그렇게 사니까 상관없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도 전파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한 아주버님 말에 휩싸여서 저희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항상 바라보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정답의 답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이 귀한 송로버섯을 다 사왔어. 하여간 첫째 너 돈 큰 건 알아줘야 한다. 뭐로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도 않아. 그냥 오라니까. 여기가 너네 집이지 뭐 남의 집이니? 아유, 고마워. 아니 둘째네 너는 뭐 그냥 온 거야? 빈손으로? 전 그냥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길래 왔는데 형님도 계셨네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셨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사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올까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빵은 가져왔어요. 아까 가게에서 끝나고요. 동서도 참 센스 없다. 어머님 뻔히 계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지.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대출 덕분에 또 크게 한 건 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가 요새 통 바빠서 들르질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아유, 무슨 그게 일이라고. 큰일 하는 사람 돈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언제든 말해라. 내가 더 고맙지. 용돈도 두둑이 주고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마워 안 해도 된다. 다 상부상조지. 역시 어머님은 말이 잘 통한다니까요. 성규 씨가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통 큰 거 보면. 항상 감사드려요. 어머님은 보란듯이 저와 형님을 비교했어요. 자식이지만 못 사는 자식, 잘 사는 자식을 비교하고 항상 저울질 하셨죠. 저희도 늘 때가 되면 용돈도 드리고 했지만 잘 버는 형님네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에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땡전 한 푼 떨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네는 늘 해마다 가끔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시고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집을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냥 차별하는 모습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에겐 더욱더 심하게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형과 차별을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 남편은 분명 섭섭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주버님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참 별로였죠. 아니 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제 오냐? 그냥 회사 다니는 녀석이 어째 사업하는 네 형보다 바빠? 어? 참나. 아 미안해요 엄마. 요즘 야근도 많고 이래저래 바빴어. 자주 올게요. 왜? 둘째 아들 보고 싶었어 엄마? 그런가 본데. 보고 싶긴? 내가 널 왜 보고 싶어? 성규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지. 너야 회사에서 주는 밥 또박또박 먹고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언제나 걱정되는 건 성규지. 안 그러냐? 밥은 제때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바빠서 밥은 거르는 건 아닌지. 에이 엄마는 제 걱정을 뭐하려 해요. 민규가 걱정이지. 꿈도 없고 그냥 이런 생활에 안주하는 것 같아서 형으로서 걱정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뭐 네가 하는 일 민규도 같이 해보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민규도 좀 자리를 더 잡았으면 하는데. 자기가 할 의지가 있어야 하죠. 평생을 저렇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 중소기업이지만 큰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처럼 사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실패자야? 엄마랑 형 되게 웃기게 말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너 위에서 하는 말인 것도 모르냐? 하여간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좀 포부가 커야 된다니까. 이게 다 포부가 작아서 소갈머리도 작은 거라고. 안 그래요, 엄마?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르냐? 참나,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어디 너랑 비교하니? 제가 너랑 비교할 급이나 되니? 일단 밥 먹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늘 무시하는 시댁,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 부부가 실패자처럼 여기는 형님네. 그런 것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들도 회사나 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을 비하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당하니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해했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억눌려온 그런 차별과 상처를 미안하다고 하며 하소연하는 날이었죠.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오히려 제가 더 남편이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하였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죽했을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형수님 보면 부럽지? 집에서 맨날 그렇게 우아하게. 너도 그러고 싶지? 아니, 전혀. 난 내일 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가 행복하다는데 왜 그래? 자기도 설마 야심 이런 거 있는 거야? 난 그런 자기 말고 지금의 자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기죽지 마. 기죽다니. 나도 우리 생활에 만족해. 집은 청약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혹시라도 형수가 부럽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너 힘들지 않게 한번 해볼게. 일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나도 내 일 좋아하고 형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나도 일하면서 원동력을 많이 얻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오히려 자기가 더 걱정이야. 혹시라도 형한테 휩쓸릴까 봐. 지금 자기도 충분한 거 알지? 남편의 말이 고맙더라고요. 항상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이럴 때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형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말. 이 말 한마디가 깊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형님네가 부럽진 않았어요.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래도 천륜이니 그러진 못했죠. 어느 날 형님이 제가 쉬는 날 본인 집으로 소환하더라고요. 간혹 뭐 부탁하실 게 있으면 소환하셨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그 집을 방문했죠. 집에 가보니 형님 지인들이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절 왜 불렀지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용건을 물었습니다. 아, 형님, 저 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에요? 오늘 뭐 모임 있으신가 봐요. 근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 아주머니가 발목이 삐끗하셔서 병원 가셨거든. 근데 우리 디저트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러니까 동서가 제빵사로서 우리 쿠키류 좀 만들어줄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이따 두둑히 챙겨줄게. 아마 오늘 일하고 온 일당보단 훨씬 많을걸? 아마 베이킹 재료는 주방 쪽에 가면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쿠키류 좀 준비해줘. 알았지? 어머, 그래요. 예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빵이나 쿠키를 잘 만든다면서?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안 그래요? 뭐 돈 받고 하니까 상부상조지.
우리 예의가 얼마나 두둑히 챙겨주겠어. 그러니까 주방 가서 한번 구워 와봐요. 맛 좀 보게. 순간 벙쪘어요. 지금 본인 일하는 아주머니 대신 저보고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갑자기 확 열받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일당을 줄 테니 가서 쿠키를 만들라는 말이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친구도 어쩜 그리 본인이랑 똑같은지 처음 본 저한테 주방 가서 쿠키를 구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죠. 절 불러서 고작 한다는 말이 본인 집에 쿠키를 구워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라는 게 진짜 정상적인 내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지금 형님네 식모라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당 주면 좋아서 시중 둘 줄 알았어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아니, 동서 특기잖아. 매일같이 빵 반죽, 쿠키 반죽 하는 거 아니여? 참나. 돈 준다니까? 아,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냐고. 꼭 가난한 것들이 배배 꼬여있지, 안 그래? 나 진짜 어이없네. 지금 동서가 나 망신 주는 거야. 망신은 당신이 나보고 주는 게 망신이고, 못 빼어먹어가지고 어디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좋아라도 할 줄 알았어? 너 오늘 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아, 쿠키 좀 구우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일당도 준다고 했고 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당신이 주는 이딴 푼돈 필요 없어. 나도 먹고 살만 하거든? 왜?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우아하게 차나 마시니까 진짜 사모님 된 거 같니? 정신 차려. 망하는 거 한순간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그따위로 쓸래? 오늘 일 나도 가만 못 있어. 알겠니? 원래도 개념이 없다고 참 많이 느꼈지만 오늘 일은 정말 가장 어이가 없을 만큼 역대급이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앞치마를 형님에게 던지고 나와버렸죠. 형님은 본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망신을 줬다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끝까지 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는 형님을 보며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조차도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시댁으로 튀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뻔했습니다. 형님이 울고불고 어머님께 제욕을 했으리라곤 상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전화가 오다니 웃기더라고요. 제가 잘했든 못했든 어머님은 무조건 형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내내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너 오늘 일 끝나고 당장 우리 집 들러라.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대충 알고 있지?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할 거야. 알겠니? 저 오늘 바쁜데요. 일 끝나고 회식 있어요. 오늘은 못 가고 다음에 갈게요. 무슨 일인지 대충 알겠으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잔말 말고 와. 안 오기만 해봐. 민규랑 너랑 이혼시킬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하여튼 꼭 들려. 할 말 있으니까.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전 일이 끝나자마자 어머님네로 갔었죠. 저 역시도 제 이야기를 어머님께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엔 형님 잘못이라는 걸 꼭 밝히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부채 같은 걸 던지며 큰 소리로 절 꾸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잘못 맞았으면 얼굴에 큰 상처가 날 뻔했죠. 형님과 함께 무식이 쌍 콤보구나 라고 느꼈어요. 최악이다. 정말 이렇게 말이에요. 네가 네 형님한테 앞치마 던지고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며? 애가 어쩜 이리 꼬여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네 형님이 네가 만든 쿠키가 좀 먹고 싶었나 본데 그걸 못 해줘? 너 뭐 자격지심 있니? 그 집 가니까 부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아니 쉬는 사람 불러서 일당 줄 테니 본인 집안일 시키는 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었으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겠죠. 돈 줄 테니까 당연히 해라. 이게 어디 나라 화법이에요? 아, 어머님도 똑같아요. 어머님이 저라도 그저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게 뭐가 어떠니? 너 돈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나 본데 얼마나 마음이 깊어, 안 그래? 그냥 주면 안 받을까봐 쿠키 핑계대면서 했나 본데 넌 어쩜 너네 형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애가 어떻게 저렇게 못났는지. 네가 우리 민규 옆에 있으니까 민규가 안 풀리는 거야, 알아? 성규 봐라. 와이프 잘 얻어서 사업 그렇게 턱턱 풀리는 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저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 없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겠네요. 뭐라고?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러니까 너라도 성규 좀 설득해서 장사라도 하던지. 뭐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네 형님한테 무시도 안 받고. 어쩜 부부가 쌍으로 꿈도 없고 포부도 없어? 요즘 세상엔 한방이야. 알겠니? 아이고 답답해. 어머님은 또다시 그렇게 모욕을 주더라고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저 이 집에서 조아 남편은 그냥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잘 되는 아주버님 댁은 본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였고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저 참으니까 그냥 우리를 소닥 보듯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남편도 화가 났죠. 오히려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며 흥분을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전적으로 내 편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 엄마도 그렇고. 자기 마음 많이 안 다쳤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까지 나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게.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늘 참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닥 보듯이 하는 것 같아. 안 그래? 어차피 잘 봐주지도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해볼래. 당신은 나 응원해 줄 거지? 알겠어. 난 자기 하는 거 다 응원하지. 그러니까 참지 말고 자기도 질러버려.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병 되니까. 한 번만 더 건들면 그땐 폭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도 많이 참았잖아. 다행히도 남편은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위하며 살아갔어요. 시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저희를 차별하거나 하는 날도 많았지만 꿋꿋이 참고 또박또박 따져 대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기 시작하자
어머님과 형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사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밟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 겸 다 같이 시댁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이날도 아주버님네가 온다는 소식에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며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늘만은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며 말이죠. 한편으론 날 건들면 오늘은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먹고 가니 정말 전투장에 가는 싸움꾼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장남. 힘들었지? 내가 우리 며느리랑 장남 좋아하는 새우튀김이랑 굴전 해놨다. 어머, 뭘 그렇게 손 가는 걸 많이 하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님 고생하셨겠네. 동서는 그날 그러고 가서 전화도 안 하더라.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민규 씨도 굴전 좋아하는데 꼭 아주머님 쪽으로 많이 놓으시네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큰일 나는 사람이 먹어야지. 너도 참. 눈치가 없어. 아휴,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살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이 안 서서야 원. 제가 얄미롭게 어머님이 아주버님 드릴 굴전을 남편 쪽으로 갖다 놓았어요. 어머님과 형님이 절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한참 밥을 먹으면서 또 아주버님과 형님의 자랑질을 듣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마치고 이제 간단한 다과상을 차리려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어머님은 그냥 두고만 보셨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며느리니 똑같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거기 상 좀 훔쳐주시겠어요? 이제 과일 깎을 거라서요. 상 좀 훔쳐주시고 이것 좀 날라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아까부터 제가 거슬렸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놀라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형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천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에요. 야, 주공 사는 주제에 너 왜 이렇게 건방지니? 우리 집 9억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 이년아. 네가 나를 홀대해? 그때부터 너 내가 아주 알아봤어. 너랑 나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엉기는 거니? 어디서 이게 진짜? 아유, 열받아. 뭐라고요? 이거 안 나요? 아! 그거 모르나 본데 그 집 본인네 집이라고 생각해? 시숙이 그 집 날려먹은 건 모르나 보지? 제 말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던 것을 푸르고 형님은 무슨 말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일단 머리채 잡힌 게 억울해서 전 형님의 뺨을 한 대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치고 나니 시어머니도 노발대발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감히 제가 형님을 때리니까 말이에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못 배워먹게 형님의 뺨을 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니? 얘 좀 끌어내. 아니 하도 주제 파악을 못하시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쳤어요. 아주버님이랑 이런 얘긴 안 하나 보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나 봐요. 아주버님, 저희 집 와서 돈 해달라고 했던 얘긴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고 하신다면서 결국 집까지 말아드시고 아마 그거 월세인데 형님은 모르시나 봐요? 내가 어디까지 잘난 척 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주 가관이네. 사실 아주버님이 최근에 저희 남편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면서 가진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아주버님이 돈에 쪼들리고 있다고 여윳돈 좀 꺼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이라고 안쓰러웠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전 아주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사업가를 해야 한다며 저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결론은 돈이 없어 주공사는 저희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발악을 하며 이런 얘기를 폭로하자 형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없는 뻥을 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니? 당신 아니지? 사실대로 말해봐. 지금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을 날려?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했는데? 아니, 내가 차근차근 말하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엄마네도 대출이 안 되니까 우리 집 담보로 일단 해놨거든. 그러다가 좀 어려워져서 월세로 돌렸어. 월세 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자기, 나 믿지? 나 잘 일어서는 거 알잖아. 아니, 재수씨, 이런 얘기를 여기서 폭로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휴, 내가 집에서 설명할게. 뭘 설명해?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 아버지한테도. 형 부도 직전이잖아. 그때 나보고 술 먹으면서 사업 절대 하지 말라며. 아니, 이게 다 뭔 소리니? 부도 직전이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망할 리가 없잖아. 망했대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돈에 쩔쩔매고 다니니까. 내가 입 다물려고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참 내 입을 기꺼이 열게들 하시네요. 이러는 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인가? 어떡하실래요? 너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아? 웃기지 마. 부자는 3대가 먹고 산다고 했어. 알아?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망해 간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큰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애써 부정하셨고 형님 또한 망연자실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긴커녕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 없는 부부로 한심하게 취급하더니 결국 사업가의 말로라니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희 보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라면서요? 근데 결국 꼴이 이게 뭐예요? 아주버님 파산해도 그 빚 다 못 갚아요. 어머님네 집 담보대출에 본인 집 담보해. 아니지. 이제 본인 집도 아니지. 여기저기 사채 끌어다 쓰고. 형님 사모놀이 못해서 이제 어떡해요? 저희 제빵소 자리 하나 알아봐 드려요? 아휴, 웃음이 나네요. 정말. 그렇게 저희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해놓고 이제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니까 할 말이 없나 보죠? 그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지 여보. 아니잖아. 지금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잖아. 안 그래? 그럼 우리 망했다는 거야, 거의? 이럴 수가 없어. 너 내 돈 어떡할 거니? 우리 집 담보로 받은 그 많은 대출들 어쩔 거야?
아이고, 어떡해. 다들 그만 못해. 좋은 날, 아유,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다들 가거라.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시아버지는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버님은 그 많은 빚의 허독이다 파산 신청을 했죠. 그리고 형님은 돈 없이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형님이 이혼을 요구하자 어머님은 형님에게도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형님도 어머님께 대받아치더라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싸움 구경이었죠. 얼마나 고소하던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을 해?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어쩜 너밖에 몰라?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참고 지켜봤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아들 끙 떨어지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 어쩜 그렇게 너만 아는 거니? 제가 뭘요? 아니, 이 사람 이제 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 절대 못 살아요, 돈 없이는. 어머님이 이 사람 빚 갚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이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 없으세요. 알겠어요? 아유, 구질구질해. 형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형님을 머리채를 쥐잡듯이 흔드셨고 형님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고부 사이가 저렇게 끝나니까 참 돈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악다구니 치며 소리를 질렀죠.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볼 구경거리였어요. 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회행하니 틀어지니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미의 그딸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서로가 생각하는 이익관계가 틀어지자 돌변하는 꼴이란. 이 나쁜 년, 돈만 바라는 고얀 년, 너 내가 잘 살길 내버려 둘 것 같아? 너 취직하는 데마다 가서 내가 깽판 칠 거야. 알겠어? 네가 어디 우리 아들 버리고 잘 사나 보자.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아유, 억울해. 저런 년 배불리겠다고 우리 아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온다 아주. 아이고. 얘 둘째야. 이 사태를 어쩌면 좋겠니? 응?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한테 자식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니지, 저 여자뿐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둘째를 찾으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머님도 뿌린 대로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손도 안 벌리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저희한테 기댈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세요. 늙어도 혹시라도 아프게 되시더라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뭐 말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천박한 게 사모행세하다 꼴 좋다. 어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넌 그게 잘 어울리니까. 두 분 다 아주 통쾌하기 짝이 없네요. 이제 아주버님 도와서 빚이나 갚으세요, 다들. 전 이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남편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서인지 상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댁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손절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앙금이 얼마나 큰지 상대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청약에 당첨되어 그래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오히려 시댁과 절연하고 나니 참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집에 이사를 가자마자
전 아이들도 가지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날에도 시댁엔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더라고요. 간간히 전해 듣기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을 했고, 아주버님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병원에 다시 취직을 하였는데 그놈의 사무행세를 못 버린 것인지 다니는 병원마다 사람들의 등살에 매번 한 달을 못 채우고 일을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고 웃기던지.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렇게 애타게 큰아들 사랑을 외치시던 분이 막상 작은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도 다 넘어가고 지금은 무슨 빌라 월세를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본인들 복을 발로 찬 것이죠. 두 분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월세 낼 형편도 간신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고요. 뭐 남편은 저보다 더 앙금이 많겠지만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들 있을 땐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희와 다시 화해하고 싶어 한다니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쩜 누구 하나 안 이쁜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차별을 했는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글을 쓰고 있지만 다시 되돌아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네요. 이 글을 쓰며 또 다짐합니다. 난 저렇게 자식들을 차별하고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말이에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난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데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호화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움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내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김서방, 그만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 사돈이 지금 제정신이겠나? 배우자가 떠난 아픔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아빠 먼저 보냈었는데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어머님이 저러는 건 그냥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하세요. 너까지 깨감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그간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생각이다. 사도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맞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딸을 욕하는 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안 참으면 뭐 어쩌게요? 한 대 치시게? 장례식장에 들어간 돈도 상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땡값이라도 받아서 본전치기하게 쳐볼 테면 쳐봐요. 아이,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 끝나면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지금 세령 엄마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다고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는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요. 이건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밀지 말라고. 야, 이 여편네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상 치우라는 말 안 들려? 일당 주면 되잖아. 시모가 뱉은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들 놀란 상태였는데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한 남자가 시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는데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그만하라는 한마디 꺼내자 시모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남편이 시모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모를 끌고 휴게실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는지 몸을 돌려 세우면서 시모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분리시켰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고 아주버님까지 시모의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데요? 아버님 떠나셨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 어머님 자식인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기요, 그쪽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어머님이랑 바람 피운 관계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도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도와라. 네가 작은 며느리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알고 있냐?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웃기지 않아? 한창 바쁠 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솔직히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한가해질 때쯤 오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도 동서가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훤해서 좀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힘들게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 가족들한테 상처 다 주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속이 후련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장례식 끝나면 어차피 얼굴 볼 생각 조금도 없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참았던 게 왜 그랬는지 알아? 끝까지 숨기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봐주는 거야.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장례식장 안으로 시댁 일가 친척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 전원이 고함을 치자 시모의 얼굴빛은 갑자기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당황한 얼굴로 시댁 친척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으로 가까이 걸어간 시 큰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자 시모가 시 큰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 동생 재산 내놓으라고.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 장례 끝나면 내 동생 재산 가지고 저놈이랑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이가 남긴 재산을 도해내겠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르고 있을 줄 알아?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만 나가면 되지. 내 동생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건데 뭘 더 해야 되는 건데요. 눈 감아준 걸 아니까 저도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애들 입장은 생각해봤어? 저놈,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의 자식이라고. 바람 피웠던 놈이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 동생은 계속 참고 살아왔었고,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게 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떠나면 되지 재산까지 가져가려 해? 너는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길래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얘도 제 배 아파 낳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넘어온 재산 제 아들한테 다 퍼줄 거예요. 그이가 이미 저를 용서했는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시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모의 또 다른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시부 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건 시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뱃속의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는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양육자가 필요했고 시모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살아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췌장암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병으로 남아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큰 아버님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시부가 남긴 증거물 몇 개를 장례식장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미 시부는 시모 몰래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많은 걸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보통은 시모가 혼의 자식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부와 친자 관계가 등재되어 있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해 시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시부는 숨을 거뒀어도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혼외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유서를 영상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남겨두었고 시부의 재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부 기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걸 시 큰 아버님께서 관여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는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거에 대해서는 고생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시모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남긴 유언의 영상을 보더니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시 큰 아버님은 시부의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의 유언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되어 시부의 재산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시부와 살면서 법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이어온 거에 대해선 법률상 부부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은 시모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 큰 아버님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쥐어줄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선 모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모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그동안 많은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혼의 자식에게 남은 인생을 쏟아낼 거라면서 시모는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시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혼의 자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시부처럼 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몸 아프게 되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시 큰 아버님이 시모의 혼의 자식을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커서 그런지 시모가 주는 돈으로 거의 매일 노름빵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모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남은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머리 굽히고 들어오려 하겠죠. 그 전에 저희는 시모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9살 남자입니다. 현재는 어엿한 IT 회사의 기업 대표로 있으며 작은 회사라 홈페이지 제작과 웹페이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회사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과거에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끔 이 자리가 어색할 때가 있고 컴퓨터라고는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IT 업계 쪽으로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전공도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사연을 써보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직업들이 다양해졌고 점점 사라지는 직업들도 있는데 10년 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던 20대 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때의 사건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가 겪은 선택의 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곧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군대를 막 제대해서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나름 서울에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을 나왔었기에 취업이 바로 될 것이라는 자만함이 있었어요. 친구와 연락을 할 때 역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취준생 생활이 이렇게 오래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우선 수시로 채용 공고 뜨면 이력서 넣고 기다리다 보면 합격이 하겠지. 나 하나 받아줄 곳 없을까봐. 이래봬도 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장학금도 받은 엘리트였어. 조만간 취직 기념으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축내며 채용 공고가 뜨면 이력서를 넣기 바빴고, 연락만 기다리는데 5곳을 지원하면 5곳 모두 떨어졌고, 10곳을 지원하면 10곳 모두 떨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이 넘쳐났던 전 한순간에 의기소침해졌고, 모든 일에 의욕이 안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자꾸 이력서에서 떨어지자 마치 저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집에서는 당장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일을 배우면서 농사꾼이 되라고 하셨고, 절대로 이렇게는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결국 참다 못한 부모님은 용돈을 끊으셨고, 당장 먹고 생활하면서 고시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알바라는 것도 나이 많은 알바생은 은근히 무시당하며 깔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형은 왜 아직도 취업 못했어요? 라고 물으면 할 말도 없었고, 차마 내가 능력 없어서 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도 직장도 애인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는 챙겨야 버틸 수 있었고, 하루는 대학교 동창이 자신의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밥을 산다길래 공짜 밥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 저만 오는 줄 알았던 자리는 동창의 애인이 데려온 여자친구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2대2 미팅이 되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창 녀석이 홀로 20대를 외롭게 보내는 친구를 위해 어렵게 만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창의 배려로 연애라는 걸 해보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서 솔로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동창의 도움으로 여자분의 번호를 땄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 몇 번 연락을 하면서 단둘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단둘이 만나기로 한 순간 잊고 있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데이트를 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수중에는 4만 원이 전부였고, 아직 알바 월급날도 한참 남아서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고민 끝에 눈물을 머금고 생활비인 4만 원을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감히 쓰기로 마음먹자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절실히 알겠더군요. 공식적으로는 취준생이라지만 다르게 말하면 백수인데, 그런 제가 여자를 만나려고 2주 생활비가 될 수 있는 4만 원을 투자하다니. 제발 흑자가 아닌 투자이기만을 바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이길 원했는데 웬걸요. 동창과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현실적인 여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세상에 이런 머릿속을 가진 여자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서영 씨도 취준생이라고 들었는데 목표하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어요?
전 광고 전공을 해서 그쪽 회사들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말이 취업 준비생이지. 정말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정신력과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서영 씨도 같은 취중생이라 공감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압박 같은 거 안 줘요? 전 장난 아니게 주는데. 말이 저도 취중생이긴 한데 정민 씨랑은 계열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럼 정민 씨가 원하는 직장은 광고 카피라이터 그런 쪽이에요? 광고주들 만나서 광고 계약하고 그러는 건가? 정민 씨랑 친해져야겠다. 나중에 광고회사 들어가면 돈 많은 광고주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나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너무 좋겠는데? 광고주들이 말단 직원들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얼굴 안 보여줘요. 서영 씨는 취업 준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전 군대 전역하고 아직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늦었네요. 정민 씨는 취중생이 다 같은 취중생 같아요? 그쪽같이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류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이도 같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말해주는데요. 저한테 직장은 재벌가나 어느 회사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보 공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해줘봐요. 재벌가나 회사 대표 비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긴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바로 사모님. 사모님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인 거죠. 그러니 정민 씨랑 저는 엄연히 가는 길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학군, 학업, 외모, 나이 절대 빠지는 것 하나 없고 오로지 남편들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게 갖춰진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 토익반이나 자격증반,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안 해요. 그 시간과 돈을 요가나 신부 수업, 사교 모임에 더 투자하죠. 그럼 이 자리에는 왜 나온 거예요? 전 재벌도 회사 대표도 아닌데 엄청 바빠 보이시는 분 같은데 저 같은 취준생한테 시간을 뺏겨도 되나 싶네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부잣집으로 시집 못 가면 어쩌려고 시간을 낭비해요? 일종의 사교 모임이죠. 정민 씨는 잠재적 직장인이잖아요. 알아두면 나중에 서로 좋은 인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우라가 터졌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저런 허황된 꿈에 젖어서 아까운 20대 후반을 낭비하다니 제 동생이었으면 머리채를 잡고 버릇을 싹 다 고쳐주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런 여자였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고 귀한 시간도 안 뺏겼을 텐데 고작 처음 본 여자의 통화로 설레고 넋두리나 듣자고 저녁 식사 값으로 내버린 4만 원이 너무 아까웠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고시원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먹으니 주머니에 단돈 2,500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아,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고시원 근처에 2,500원, 3,000원 하는 단골 백반집이 있었고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제일 싸고 맛도 좋아 선택사항이 없이 단골 백반집이 되었어요. 뭔가 슬프고 비참한데 그 와중에 먹는 건 살뜰히 챙기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땡전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가부를 해줄 점장은 아니고 결국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말았고
가슴에 스크래치 날 각오를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폭풍 잔소리를 했고 묵묵히 그 잔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그래야 엄마도 쌓인 스트레스를 풀 테니까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하나 못 구해서 서울에서 굶고 살아? 내일이면 30이 되는 애가 엄마한테 용돈 따서 쓰는 게 자랑이냐? 언제까지 알바만 천전하다가 나이만 먹을래? 내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정민이는 뭐 하며 지내냐고 물으면 아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널 없는 자식 만들까봐 아주. 나이도 찼으니 애인이라도 만들던가. 다들 힘들어도 연애는 잘하며 살더라. 하긴 내가 욕심이 많네. 어느 여자가 우리 아들 좋다고 오겠어? 시골 내려오면 직장이 있겠다. 군청 가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들 많겠다. 그렇게 서울이 좋아서는 이 꼴 보려고 머물러 있지. 엄마, 돈 안 붙여줘도 돼. 그냥 거리에서 깡통 들고 서 있는 게 낫겠어. 아들도 면목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거잖아. 나는 양복 쫙 빼입고 양손에 선물 들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내 이름 새긴 명함 꽂고 엄마랑 아빠한테 내려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누군 기약 없이 고시원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새로운 채용 공고가 떴나 확인하면서 하루를 맞고 싶겠어?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거 그 많은 서울 건물 속에 나 하나 받아줄 데 없으려고? 뭐라도 해서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 내려오라는 말 마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알고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엄마에게 성질을 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의 푸념을 참으며 들어줬어야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마치면 후회를 하기 때문에 매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그러지 말자면서도 서로 가슴에 남는 모질말만 하게 되네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고 30만 원 보냈다며 밥 잘 챙겨 먹고 화내서 미안해 라는 문자에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난데 왜 엄마는 매번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서 자식인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엄마의 도움으로 월급날까지 불안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됐고 하루는 취업 정보를 얻고 자소서나 면접 예상 질문을 공유하는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한 달 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서먹했던 관계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각자 면접을 본 이야기나 취직을 해서 나간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멤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면서 부모님이 잘 사는 덕분에 취준생이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을 보면서 매번 부러워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취준생들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기분 전환과 경험이라는 명목하에 여행을 가면서 취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진석이는 같은 취준생이지만 저와는 확연하게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돈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진석이가 있었고 다들 속으로는 부모 잘 만난 진석이를 한 번쯤은 부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쯤 누군가 100만 2천원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답을 한 진석이로 인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자칫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져서 집으로 오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2,500원짜리 백반집인 거 있지? 저녁 시간도 아닌데 혼자 가서 먹고 왔다. 아마 취직해도 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하고도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엄청 처량한데? 나만 이상한 건가? 면접이 떨어졌으면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어야지. 형은 그런 데 가서 밥이 넘어가? 완전 우울할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근사한 데 데리고 가서 밥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거지냐? 내 말의 핵심을 모르는구나. 진석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부모 잘 만나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네가 알 톡이 없지. 앞으로도 평생 모를 거다. 2,500원짜리 백반 맛도 모르면서. 결국 진석이는 화가 머리까지 올랐고 남자도 기분이 나빴는지 주먹을 쥐려 하는 걸 보고 서둘러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큰 싸움은 벗어났고 진석이의 말보다 남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저를 보았고 1,000원, 2,000원으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현재가 암울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취업이 먼저였어요.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2,500원짜리 백반이 공깃밥만 파는 건 줄 알았는데 매일 먹는 그걸 굳이 면접 떨어지고 또 먹는 게 이해 가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내 운이면 운인 거죠. 그러게 누가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래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태어난 걸 누구 탓해요? 잘난 부모님 덕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취업 준비하는 제가 배알이 꼬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궁상맞게 취업 준비하는지 꿈에도 몰랐네. 형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어차피 취직되면 다 갚을 거잖아요. 넌 한 끼가 10,000원 이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보통 취준생들은 그렇지 않아. 10,000원이면 적어도 이틀 정도 때울 수 있는 돈이고 30이 다 됐는데 무슨 염치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긴 그런 말 할 내 처지가 안 되네. 나도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니까. 근데 진서가 있는 집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는 건 진짜 못할 짓이야. 그래서 악착같이 아끼고 알바 뛰면서 최대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하는 거고. 너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취직이 되면 그만이잖아. 나 같은 경우는 취직이 되면 당장 학자금 대출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빌려간 돈 갚아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이미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고 너같이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제자리에서 출발하니까 아예 출발점이 달라. 오늘 네가 한 행동은 돈 자랑이야. 누군 돈 안 쓰고 싶어서 못 쓰는 줄 아냐?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기는 취업에 간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건 네 실수야. 돈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창회 같은 곳에서 해. 여기 무르르지 말고. 취직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만 받아준다는 곳이 있으면 냉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당시 전 제가 광고 쪽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수많은 길도 있는데 쳐다보거나 도전해볼 용기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였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루는 지원한 회사에서 이력서가 합격됐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떨리는 마음에 갔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냉혹했고
면접 후유증으로 한동안 생각한 말들을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며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위로를 해줬고 마음을 추스렸지만 그때 그 면접을 다시 생각하면 참담했습니다. 나이가 꽤 있네요. 포트폴리오 보면 내용은 참신한데 뭐랄까? 개성이 없고 그렇다고 튀거나 발랄함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카피라이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은 좀 더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평범해요. 면접 볼 때 품위 유지라는 건 집에 놓고 왔나 보죠? 본인의 뭘 보고 우리가 당신 능력을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종이 조각 하나로 정민 씨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야 면접관들도 호감이 생기죠. 내가 나이 조금 더 먹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해줄까요?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유턴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봐봐요. 꼭 이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네. 그냥 나이 많은 취중생 놀이가 하고 싶으면 계속 이 자리인 거고 내 말 명심하고 다른 길 찾으면 반은 성공한 걸 수도 있고 어느 면접관이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요? 잘 받고 나가봐요. 면접관은 본인의 오지랖을 충고와 조언이라는 단어로 포장했고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그런 말을 하니 충격을 받았네요.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제가 작업한 광고 공모전과 이력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었지 왜 내가 하겠다는 일을 본인이 충고를 가장해 하라 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허탈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런 회사는 내가 안 다닌다며 뒤도 안 돌아보며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고시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근린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고 벤치에 자리를 잡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며 부모님께 불효를 해야 하는지 이대로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고 여기저기서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며 무언가를 요청했고 조금 황당했지만 어린 학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나와 사는데 불량해 보인다기보다는 저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며칠을 굶었거든요. 빵 하나만 사 먹을 돈을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대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캐리커처를 그려드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드리고 대가로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출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부모님 품이 좋을 때인데 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나 보면 알겠지만 29 먹고도 번번한 직장도 없고 월세 11만 원인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재산이 있기래 특별하게 잘난 게 있기래 그림 잘 그리나 본데 한번 그려줘봐요. 불황아는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서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 제 모습을 흰 도화지에 담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불황아인 남학생은 19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중학생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고아원에 맡겨져 지내다가 최근에 고아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독립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고아원 생활보다 세상은 더 만만하지 않았고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불황아는 결국 길 위에서의 삶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릴 적부터 화가였던 아빠에게 그림을 배워놓아서 나같이 혼자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 1,000원, 2,000원 받아가면서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났고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기댈 곳 없이 홀로 길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불황아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고작 취업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앉아있던 제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멋져 보이기까지 했고 불황아에게 길 위에서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림에만 시선을 둔 채 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며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불황아가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줬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속은 얼마나 말이 아닐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은 불황아에 비해 저는 10대 때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라왔고 고등학생이 되자 진로를 위해 고민하면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구체적으로 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고 대학을 나와도 모두 전공을 따라가기보다 생계를 선택하며 맞지 않은 옷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도 분명 처음에는 혈기왕성했고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던 눈빛들이었겠지만 저보다 조금 일찍 세상과 부딪혀서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선택을 했던 거겠죠. 저 역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안 되는 제 자신을 볼 테고 한계를 맛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꼭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리라고 다짐을 했고 혼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불황아를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고 그림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왈칵 흐르고 말았어요. 그림 속 저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예요? 너무 멋있게 그려줬는데. 이 실력으로 분명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진짜 그림 멋지네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줘서 고마워요. 실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기분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보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림이 너무 근사해서 빵값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받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학생 꿈을 응원하는 뜻으로 줄게요. 분명 학생은 잘 될 거야. 다음에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해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학생이 제 성의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서둘러 그림의 대가를 지어주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16만 원이었고 나름 아껴서 다음 면접 때 면접복을 사려고 남겨둔 거였지만 학생에게 선뜻 주고 싶었고 후회는 없었어요. 학생의 그림은 그보다 더한 가치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고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저를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림은 제가 멋진 옷을 입고 도시 한복판에 웃으며 엄지를 척하고 내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고 학생을 만나고 난 후 며칠 뒤 이력서가 통과된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취준생이라고 붙인 딱지를 떼기로 마음 먹었으며 합격이 되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회사의 면접날이 다가와 면접을 보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잡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그림값으로 줬기 때문에 면접 장소까지 버스를 이용해야 했고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면접장을 들어섰어요. 다들 추레한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전 당당하게 대기 자리에 앉아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갔고 안 되면 시골로 내려가자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무섭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무슨 자신감인지 당당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들은 의외로 제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고 이런 취준생을 종종 본다는 눈빛으로 빨리 면접을 끝내야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 보였어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을 했는데 한 면접관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본인이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면접관의 돌아오는 답은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근에 공원에서 한 학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 캐리커처이고 그 밑에는 제가 카피한 문구입니다. 기발하네요. 그림도 마음에 들고 카피는 더 마음에 듭니다. 혹시 그림 그린 친구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 그리는 친구요? 아, 글쎄요. 저도 그날 처음 본 친구라 다시 공원을 간다고 해도 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민 씨에게 이 회사 대표로서 제안을 할게요. 합격을 주는 대신 그림 그린 이 친구와 같이 일하도록 하죠. 이 친구도 함께 입사 날 데리고 온다면 정민 씨를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이 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합격은 보류입니다. 황당한 면접관의 답에 재차 질문을 했고 돌아오는 답은 길에서 처음 만난 불황아를 회사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탐내는 인재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고 거절하게 되면 합격한 건 없던 게 될까봐 불황아를 찾아오겠다고 답했어요. 처음 본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선 공원으로 가서 찾아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알아놓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영 취직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자 괜히 초조해지면서 공원을 저녁 때까지 배회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공원을 나가서 불황아를 찾는데 역시 없었고 점심이 지나서야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으며 왠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샌드위치와 라면을 사서 먹는데 그때 누군가 제 앞으로 오더니 음료수를 내려놓았고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불황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었고 저도 모르게 화락 안아버렸으며 제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봤던 일을 이야기해줬고 불황아는 자신의 그림을 좋게 평가받은 것에 기뻤는지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해주며 입사날 함께 첫 출근을 했어요. 팀장이라는 분이 저와 불황아를 대표실로 불렀고 어리둥절했지만 대표실에 앉아서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대표실 안은
대표님의 취향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가득했으며 찬찬히 살펴보는데 불황아가 저에게 그려준 캐리커처에서 보았던 구석에 그려진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 대표님 방 벽에 액자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앉아있는 불황아를 보며 저 그림을 그렸냐고 묻자 불황아는 처음 본 그림이라고 했고 구석에 그려진 사인을 유심히 보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때 대표님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대표님 역시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불황아를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으며 죽었다던 아빠가 살아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대표님의 떨리는 말을 듣고 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준영이 네가 이렇게 컸다니 믿겨지지 않는구나. 아저씨 기억나니? 아빠 장례식 이후에 널 찾아보려고 수소문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정말 전국에 안 다녀본 고아원이며 복지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정민 씨 포트폴리오 아니었으면 평생 널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네가 그려준 캐리커처에 네 사인이 바로 아빠 사인이잖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따라 그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캐리커처 보고 정민 씨가 넌 줄 알았는데 이력서를 보고 아니란 걸 알고 부탁을 했단다. 정민 씨 아니었으면 너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림 그려준 사람과 같이 입사하라는 황당한 제안에도 거절하지 않고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짐을 떨쳐보낼 수 있게 됐네요. 대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우시자 어쩔 줄을 몰랐고 나중에 대표님과 따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학 다닐 때 같이 그림을 전공한 친구가 준영이의 아빠였고 중마고우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뿐인 친구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돌보려 했지만 장례가 끝나고 정신이 없는 틈에 준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해요. 현재는 준영이는 대표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졌고 저와 함께 회사 공동대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입사한 광고와 IT 쪽 관련 사업들을 배우며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오면서 준영이는 못한 학업과 유학길에 오른 후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한 게 지금의 회사네요. 이제는 친동생 같은 준영이와 제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에게 저 역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선택이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겠죠. 이 사연을 읽는 여러분은 매일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길 위에서 삶을 살았던 준영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대표님과의 인연도 지금의 제 인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감사합니다.